이제부터 정책론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숲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되 결코 이게 슬렁슬렁 넘어가진 않으니까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뭐냐라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 보세요.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 또는 방침인데 누가 하는 프로그램 방침일까요? 정책은 정부, 국가.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가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어렵진 않은데 어떤 가치가 있어요?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사회정의.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봤더니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아까 사회복지 정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욕구는 계속 우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것.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나 사회 안정화 기능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을 재분배는 잘 사는 사람에서 못 사는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득이 이양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회 안정화 기능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국가별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영국은 사회복지 정책을 조금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고 사회행정, 사회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독일은 노동과 복지를 연결해서 조합주의적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라는 걸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노동자와 그 다음에 조합주의, 이것을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나중에 복지국가 유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 독일. 세계에서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언제 실시했어요? 독일이 1883년에 건강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했고 1884년에 산재. 독일이 1883에 건강, 1884년에 산재, 1889년에 노령 폐지 보험을 실시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산재보험 아시잖아요. 노령 폐지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연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먼저 뭐를 했다? 사회보장 정책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럼 독일이 왜 이걸 했느냐라는 거죠. 독일이 왜 이렇게 1883년에 건강산재를 시작했느냐면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국가, 영토를 통합하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내부도 통합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통합시키고 싶었어.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미 뭐가 조직이 잘 돼 있냐면 노동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독일이 뭘 해주냐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노동조합에게 뭘 준 거예요? 당근을 주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거예요. 우리가 노조가 있으면 국가의 권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가 없어. 노조가 없어야 국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국가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너 노조 왜 필요해? 일하다가 다치면 그거 너희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거 국가에서 해줄게. 그러면서 노조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가장 먼저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일은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됐지만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면서 복지는 주로 공공부조를 지칭합니다. 미국은 자유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개입하는 거야? 기준선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놔두다가 어쩔 수 없이 구제가 필요하신 가난한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독일에서 왜 그 노동자가 연결됐는지 아시죠? 예, 노동자를 당근과 채찍으로 위해서. 그리고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독일은 항상 조합주의가 나오면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조합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때요? 국가에서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하나예요. 근데 독일은 그 보험자가 어떻게 되냐면 많아요. 보험자가 수백 개라서 그 중에 하나의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국가가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이런 조합주의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은 건강보험도 조합주의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나로 묶여 있죠.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보험 가입 형식이 아니죠. NHS라 그래서 국민보건서비스라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독일 하면 노동자, 그 다음에 조합주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는 어때요? 보편주의. 가장 보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은 어디? 북유럽 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하면 어디를 생각하면 돼요? 북유럽 국가, 스웨덴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은 이렇고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중에서 산재가 먼저 건강이 먼저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1963년에 뭐부터 생겼어요? 산재보험부터 생겼습니다. 여기랑 반대예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63년에 뭐가 생겨요? 건강보험이 생깁니다. 1973년에 뭐가 생겨요? 연금. 1993년에 뭐가 생겨요? 고용. 시행은 95년부터 시행돼요. 2007년에 뭐가? 장기요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는 5대 보험이죠. 5대 보험. 그래서 산재, 건강, 연금, 고용, 장기요양. 이렇게 되시면 돼요. 실시되는 거는 장기요양은 2007년부터고 95년부터이고 국민연금은 7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88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88 서울올림픽.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비교가 되겠죠. 자, 303쪽에 사회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사회 문제와 사회적 욕구 충족. 이건 당연하죠. 사회복지하면 무조건 사회 문제와 사회 욕구 충족이고 경제 안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경제 안정화의 기능은 뭐냐면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경기가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과열되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라든지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보강해 주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경기 과열과 침체에서 적절한 사회 안정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죠. 소득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항상 그 재산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재분배가 되는 것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이러한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가 있죠. 건강보험은 어때요?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재분배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강보험 다 내지만 병원 한 번도 안 가면 혜택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그런데 몸이 골골한 김진호는 날마다 병원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것을 결국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가 재산이 누가 많고 이게 아니잖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있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고용을 유지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실직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분배를 뭐라 그래? 수평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재분배와 시간적 재분배가 있습니다. 세대 간 재분배에는 부가 방식이 있고
시간적 재분배에는 적립 방식이 있는데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의 연금은 적립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앞에 관례서 수정 적립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 외웠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거. 그러면 부가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냐면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걷기 위해서는 얼마를 거두면 되는지를 n분의 1에서 여러분들에게 걷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자, 1년 단위로 거두면 건강보험은 지금 0세부터 100세까지 다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쓰겠어요? 여기가 많이 쓰겠죠. 여기에서 돈을 내는데 이분들은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위쪽에서 다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냐면 부가 방식이라고 그러고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대. 올해 안에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적립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적립했다가 내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재분배죠. 2020년에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2040년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정 적립 방식이고 건강보험은 부가 방식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응용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보면 부정적인 기능이 있죠. 사회복지 정책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빈곤 한정, 빈곤의 덫이에요. 이 빈곤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일하지 않는 것이 빈곤 함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끔 실업 함정이라고 설명되는 것도 있어요. 실업 함정은 같은 개념이지만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실업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분리하면 빈곤 함정 그리고 실업 함정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같은 개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낙인은 수급자가 받고 있는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와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의 선택. 자,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있는데 역의 선택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역의 선택은 뭐냐면 위험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치아 지금 괜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이제 40 넘어가면 나 이빨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하잖아요. 결국 어떤 사람만 보험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치아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만 뭐 하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역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역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민간업체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의 선택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내가 치아보험을 하면 역의 선택 때문에 치아보험 탈 사람만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보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해줘야 돼. 그러면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을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도덕적 해이는 달라요. 이거는 가입에 관한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랑 가입하지 않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내면 여러분들이 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운전해요. 근데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와랑와랑 운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대충 사는 거. 이것이 뭐다? 도덕적 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장 넘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평등. 자, 평등에는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이 있어요. 수량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입니다.
n분의 1 하는 거예요. 수량적 평등은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것 아니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과 하나가 있으면 6조각으로 나눠서 잘 사든지 못 사든지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수량적 평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산술적 평등이나 결과의 동일한 배분 강조를 하고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고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공공부조에는 보충성 원리와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공공부조에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둘 다 공공부조인데 각각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수량적 평등에는 어떻다? 수량적 평등에는 공공부조에 뭐예요? 자, 보충성의 원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기준선이 이거라 그러면 어떤 A라는 분의 소득이 이 정도고 B라는 사람의 소득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A는 이만큼 채워주고 B는 이만큼 채워주고 있죠. 어느 부분만 채워주고 있어요? 기준선에 갈 수 있는 나머지 부분, 소득 부분만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보세요. 자기의 소득 인정액과 기준 사이의 금액을 생계비로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같아지겠죠. 동일해지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을 각각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수량적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같아졌잖아요. 자, 반면에 비례적 평등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헌이라든지 한 만큼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죠. 여러분들이 사회보험 많이 내면 많이 받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그냥 똑같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때요? 많이 내면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공공부조에 뭐가 있어요? 열등처우. 열등처우의 원칙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계비를 받는 사람이 생계비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례한 거죠. 일해서 벌어들인 사람보다 생계비를 받아서 소득을 채운 사람이 일해서 벌어들인 사람의 소득보다는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자기의 노력에 비례해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똑같은 공공부조지만 보충성의 원리는 수량적 평등에 가깝고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에 가깝다라는 거고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럼 기회의 평등은 뭐냐면 결과는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데 뭐는 같아야 돼? 기회는 동일하게 줘야지 라고 하는 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빈곤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빈곤과의 전쟁.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슬럼가가 많기 때문에 이 빈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뭐예요? 헤드스타트예요. 이 헤드스타트는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뭔가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기술을 배우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슬럼가가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헤드스타트 운동을 벌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드림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드림 스타트. 이거는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은 어떤 걸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 효율성에는 두 가지 효율성이 있어요. 무슨 효율성과 무슨 효율성이 있죠?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한 것을 볼 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볼 때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보셔야 돼요. 목표 효율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정도예요. 운영 효율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좀 편한데요. 자, 현금. 자, 어르신에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현금을 줬어요. 자, 이 현금을 주면 어르신들은 식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예, 안 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자, 그러면 현금을 왜 줬어요? 식사하라고 줬잖아. 그런데 식사 안 하잖아. 술 사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목표 효율성이 높아요, 낮아요?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낮아요. 그런데 운영 효율성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이에요. 자, 현금을 줄 때 운영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계좌 이체하고 뚝 엔터 치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 효율성은 얘기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계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은 목표 효율성은 낮은데 운영 효율성은 높아요. 그러면 현물은 어떻게 될까요? 현물. 목표 효율성은 높겠죠. 쌀을 갖다 주면 적어도 쌀로 할 수 있는 뭐 떡을 빻아 먹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생쌀을 씹어 먹든지. 그러니 목표 효율성은 높아. 운영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왜? 쌀을 구매해야죠. 창고에 재워놨다야죠. 트럭 임대해서 트럭에 실어서 배달해야죠. 없으면 다시 갖고 와서 또 보관해야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현물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우처는 어때요? 바우처는 중서죠.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현금이나 현물 급여에 대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같이 봤고요. 자유에는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누가 물어봐요. 교수님, 이게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잘 이해가 안 돼요. 소극적인 자유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유고, 적극적인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적극적인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 소극적인 자유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자유.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겠죠. 소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라 그래요. 적극적인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만큼.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를 하고 싶은 능력이 있어야 너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 적극적인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근데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인 적절성은 어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급여 수준이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욕구, 니드와 원트나 디저와는 달리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객관적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욕구라는 거와 니드, 그 다음에 바램이라고 그럴까요? 원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니드에는 뭐가 있대요? 객관적인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니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니드예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다 배고프잖아. 이거는 니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점심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들이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심시간에 다이어트 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밥 사 먹는다? 네. 배고픈 근본적인 것은 다 배고픔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다 다르죠. 다이어트 한다, 햄버거 사 먹는다, 김밥 사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죠. 그거는 뭐예요?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배고파 니드예요. 객관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은 어때요? 주관적이에요. 원투는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맞춰줘야 되겠어요? 니드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적절한 수준. 그게 사람마다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정의.
사회정의하면 롤스, 사회정의론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름까지 같이 외우는 게 나아요. 사회정의론도 어려운데 그냥 외울 때 그냥 어려우니까 롤스의 사회정의론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한번 외울 때 그냥 이름까지 같이 외워버리는 게 낫죠. 자,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어떻게 되냐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되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집 잘 살아요? 보지도 않아요. 집 잘 살아요? 잘 살아요? 태어날 때 그런 데 살고 싶었어요? 못 산다며. 태어날 때 못 사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니죠. 이 무지의 베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떤 곳에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야.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러면 모든 인간이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제일 안 좋은 수준의 가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잖아요. 시작을. 그게 롤스의 사회 정의론이에요. 무지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황.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최소 가장 열악한 환경이 극대화돼 있으면 내가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이미 나는 이 정도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을 어떻게 해주자? 올려주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거나 결과의 불평등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균등한 기회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어때요? 기회.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만큼 보장해 주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결과는 불평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장해 줘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의해서 시작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롤스의 사회 정의론입니다. 설명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다행입니다. 자, 305쪽 시장의 실패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시장의 실패. 왜 사회복지 정책을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게 정책이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민간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럼 민간에 맡겼을 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못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답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실패할 완벽하지 못한 요인이 있지만 국가도 또 부족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합주의로 가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왜 실패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첫째, 공공재 공급이 실패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재 때문이에요. 공공재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비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 쓰든 10사람이 쓰든 나눠지지 않는,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봅시다. 자, 가로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 설치한다 그러면 이건 나 혼자 밝게 지내고 싶어서 설치했는데 내가 지나갈 때의 밝기랑 10사람이 지나갈 때의 밝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경합성. 그러면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왜? 나만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배타성은 뭐냐면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게 배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원에 벤치를 설치했어요. 공원에 벤치를 설치했는데 그 공원 내 땅도 아닌데 벤치를 설치했어. 그럼 나만 앉을게 해서 그 벤치는 김진은 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나 혼자 이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공원에 벤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이 있으면 결국은 민간에서는 하지 않는다. 개인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업을 국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이용하고 너도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재 공급이 실패. 누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민간의 내어, 시장의 내어 맡기면 공공재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외부 효과 때문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무임승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자동차가 조금 오래된 자동차야. 그럼 매연이 와랑 날 거예요. 자, 그럼 매연이 나면 그 자동차의 소유주만 그 매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사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자동차 매연에 관한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만 매연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매연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우리 집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로 인해서 신선한 공기를 나만 맞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다 맞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식목일날 산에 식재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맡기면 무임승차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자, 정보의 비대칭성, 거기에 봤더니 보험에서의 역의 선택 나와 있죠. 역 선택이 아까 우리 설명했어요. 그죠? 역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위험에 처한 그러한 어떤 노출이 있는 사람들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역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누구의 정보가 많아요? 보험 가입자의 정보가 많아요? 보험 회사의 정보가 많은 거예요? 가입자죠. 내가 내 정보를 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험하니까 나는 가입해야 돼. 근데 보험사는 그거 알아 몰라. 모르니까 승인했어. 그런데 가입하자마자 이 사람한테 계속 보험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회사가 더 많다라 그랬는데 병원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데 감기약 처방받았는데 10만 원이래. 약 하나 처방받았는데 여러분들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약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아? 의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달라는 대로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가. 국가에서는 뭐예요? 의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국가보건복지에서 그 정보들을 파악해서 이거 야 감기약 이게 무슨 10만 원이야. 이거는 원가 5만 원밖에 안 되잖아. 다음부터는 6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해서 국가가 그렇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의 불공평. 우리가 가만히 시장에 내어 맡기면 보통 어때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낮은 어떤 재화 용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그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뭐예요? 소득 재분배라든지 조세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그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을 어디서 한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민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뒷장에 넘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서 하냐면 복지 혼합. 국가 차원에서도 복지를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복지를 해요. 아까처럼 민간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정책을 다 펼치면 좋지만 그렇진 않아요.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의 장점이라는 게 있죠. 민간에서 복지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면 어떤 거 다 국회 통과해야만이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 올라가서 계류되는 경우 되게 많죠. 뭐 계류되면 상관이 없는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리잖아. 그죠? 막 농성하고 막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미 계절이 지나고 그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한참이에요. 그러면 코로나에 관한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런데 회의 자체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내년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해방됐어요. 백신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서야 뭔가 코로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이러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은 필요하면 바로 서비스 만들어내고 바로 들어갑니다. 어르신, 이 밑반찬 반찬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잡채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잡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잡채 갖다 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민간은 신속한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국가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티트머스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트머스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사회복지나 직업복지나 재정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정부 지출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을 얘기하고, 직업복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의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임금 외에 교육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뭐라 그런다? 직업복지라 그러고, 재정복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07쪽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별 특징. 사회복지 정책에는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기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어떤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 조사를 해서 받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 조사를 하지 않고 받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사회보험. 사회보험 우리 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기여하고 있잖아요. 받을 때 자산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냥 병원비 다 그냥 공제해서 20%만 우리 자부담 하잖아요. 사회보험은 여기에요. 우리가 기여하지 않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해서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일정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그 기준보다 낮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산조사를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자, 그러면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받는 게 있을까요? 뭐예요? 사회수당. 우리나라 사회수당 있어요? 없어요? 뭐요? 아동수당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상위 10%를 걸러냈어요. 그래서 소득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위 10%를 걸러주는 것을 없애고 아동이면 처음에는 만 4세 다 줬죠. 지금은 만 7세까지 다 주잖아요. 그죠? 뭐예요?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회수당이 어떤 거?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이거는 사회수당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예요? 공공부조예요. 왜? 기여하지 않았죠.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받으려고 기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받을 때 뭐 해요? 자산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1961년에 만들어지죠. 이게 모처게 되는 법이 뭐예요?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이 언제 만들어져요? 1944년에 만들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죠.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당근을 준 거예요. 너 가서 죽거나 다쳐도 괜찮아. 우리가 너희 부모님, 노모, 애기들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을 유입하기 위한 도구로 조선구호령을, 일본에서 실시되는 빈민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게 조선구호령이에요. 이게 해방되면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1999년 뭐가 되는 거예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에 해당되죠.
그리고 공공부조 이 국기법 말고 또 뭐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말고 또 뭐 있어요? 예? 여기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뭐예요? 공공부조에 해당된다라는 거. 장애인연금은 2010년부터 만들어졌고 기초연금은 언제부터예요? 2007년부터 만들어지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지금은 기초연금.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뭐 있을까? 긴급 생계비 지원. 처음에는 5년 동안 한시법이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5년 동안만 하고 사라지는 법이었는데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한시 조항을 없앴어요. 그래서 긴급 생계비 지원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일반 법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어떤 거예요?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에게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집니다. 9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사회복지의 날이에요.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날이에요. 올해가 몇 회일까요? 20회예요. 왜?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다음 해부터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기법이 만들어진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서 2000년도부터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9월 7일. 이 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국기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국기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2015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유무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뭘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합이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면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로 바뀝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공공부조에 의료급여가 있다 그랬죠? 그게 여기에 의료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45%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람의 소득을 1부터 10까지 100까지 전부 다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죠.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1인 가구고 여기는 3인 가구인데 일렬로 나열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소득이 다 다를 건데. 그죠? 그래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쭉 나열해서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위소득이 400만 원이야.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4, 3, 12, 120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가 되면서 이게 전부 다 포함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50%인 200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돼요? 교육급여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전부 다 하나를 받으면 전부 다 받냐 아니면 전부 다 못 받느냐 했는데 2015년부터는 이렇게 맞춤형이라 그래요. 맞춤형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 이제 교재 보면 이제 되겠죠? 사회보험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가입. 사회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강제가입이에요. 민간보험에 맡기면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위험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역외선택이라든지 가입하면은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에요. 나는 가입하고 싶어, 가입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되는 강제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회보험 자산조사 없고 그 다음에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를 재정으로 한다라는 것.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공공부조는 일반 조사를 해서 자산조사를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것. 사회수당은 별도의 기여 없이 인구학적 조건,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장애인, 인구학적 조건만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과 장애인은 아직
뭘 자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수당이 되지 않고 뭘로 공공부조로 빠졌다라는 것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사회 서비스는 뭐예요? 이 외에 나머지 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러한 것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사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뒷장 넘길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영역이 보면 노동시장 정책과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이 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 보면 고용보험의 정책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소극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이에요. 소극적인 정책은 뭐냐면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우리가 구직급여 신청하잖아요. 이거는 소극적인 구직급여 고용정책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 구직급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르쳐주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째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받는다. 이거는 소극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세 정책에는 우리가 뭐 조세 지출이라든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3,600이다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800인가? 이게 1,7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360인가요? 300. 지금 현재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여기다 그러면 이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소득이 800에서 예를 들어서 1,700이다 그러면 맥시멈 한 1년에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근로장려세제로. 그러니까 뭐예요? 700 받는 사람보다 800 받는 사람이 더 세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 안 하면 500만 원치 일하면 500만 원에 이 정도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800만 원을 벌면 맥시멈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700까지. 그리고 이 이상은 어차피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 되니까 점점 다시 줄어들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로장려세제라 그래서 이거는 뭘 위해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녀장려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있어야 뭘 해요? 자녀가 있어야 줘요. 얼마 줘요? 70만 원씩. 한 자녀당 70만 원씩 줘요. 조건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이라든지 근로를 유인하는 정책을 조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